우와, 드디어 왔다. 이야, 이야, 어우씨. 이야.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드디어 제가 이마테스트에서 주문했던 요 LED 패널이랑 투과형 차트, ESFR 차트가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한 2달 걸린 것 같은데요. 이게 생산이 제 주문을 해야 생산되는 방식이라서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배송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이런 차트에 쓴 돈이 자일라 토니온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1,300만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개인 레벨을 넘어서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설비로는 그 최강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완성이 된 상태라서 앞으로는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고장나면은 뭐 새 거를 사가지고 교체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할 때 뭐 이게 교체 가능성이지 이거보다 더 좋은 장비로 업그레이드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할 건지 간단하게 안내하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향후에 테스트를 할 때는 그 어떤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오늘 다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거만 마치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기존에 협찬 리뷰했던 소니 렌즈 중에서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렌즈 20G, 3호금, 50금 이렇게 세 가지 렌즈도 리뉴얼 하고 마치도록 하고, 일전에 이제 14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 오면은 업데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소니 측으로부터 다시 렌즈를 대여해서 별도 영상으로 유료 광고 딱지 붙여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뭐 시그마 렌즈 같은 경우도 별도 방송 만들어가지고 차분차분 리뉴얼하고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모든 리뷰는 다 요 장비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앞서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려면은 제가 지금까지 무슨 삽질을 했는지 설명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잡담을 하고 렌즈 테스트를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아직 제가 오늘 방금 개봉해가지고 사용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잡담을 좀 떨고 요 50금이랑 3호금 그리고 20G 렌즈 리뉴얼 할 테니까 잡담하는 거 보기 싫으신 분은 지금 요쪽 시간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그 사용했던 차트들은 모두 반사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용했던 게 요거죠, 요거. 요거는 제가 한 얼마지? 한 5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샀던 게 B&H에서 판매를 하던 요거 까메오라는 회사 제품의 요거 아크릴판에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샀던 게 요건데 요거 위아래 두 개 합쳐가지고 거의 100만 원이에요. 얘가 한 50인가 그러고 얘가 한 40인가 그러거든요. 이것도 한 50 정도 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얘는 좀 싼 편이었죠. 얘는 종이라서. 아무튼 이 그 반사식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인쇄가 선명하게 되는데 이걸 평평하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에는 뭐 평평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평평하지 않거든요. 지금 뭐 골판지 앞에 아크릴 대놓고 거기다 부착을 해놓은 다음에 뭐 이걸 밑에서 집게로 고정을 시켰는데 저거를 제가 아무리 피려고 해도 잘 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요거 아크릴 판에 인쇄가 된 형태로 제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한 50만 원 주고 샀다고 했죠. 근데 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쪽에 이제 그 엣지가 6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MTF 50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인쇄가 선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옵니다. 그때 뭐 1000점인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이마테스트 소프트웨어에서 MTF 50 점수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그 문제 봉착해서 제가 구매했던 게 요건데요. 요거는 이마테스트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측정 자체는 잘 됐어요. 근데 얘도 종이로 배송이 됐기 때문에 그 평평하게 만드는 거를 제가 실패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돌돌 말아줘서 왔거든요. 원통에 이렇게 돌돌 말아줘서 온 거를 이마테스트 쪽에 그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피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뭐 지역에 있는 로컬 프린터 샵을 알아봐라, 평평하게 펴줄 거다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그 인쇄소에 연락을 해봤는데, 보통은 건축사무소에서 도면을 만든 다음에 도면을 폼지에 붙여서 이젤에 걸어놓는 식으로 그 형태로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이 폼지는요 평평하게 안 돼요. 살짝 울어요. 근데 설계도면 같은 경우는 살짝 울어도 상관없지만 이 차트는 울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화이트보드를 굉장히 크잖아요. 이 화이트보드가 상당히 지금 애물단지인데 이거를 주문을 해서 그 위에 스프레이형 본드로 부착을 했는데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죠. 왜냐면은 스프레이형 본드가 약간 액체 성분이 있다 보니까
붙일 때는 굉장히 잘 붙었어요. 평평하게. 그런데 그게 마르니까 종이가 울더라고요. 망한 거죠, 뭐. 이게 한 50, 한 40 주고 산 건데, 좀 쓰다가 지금 버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복구가 불가능해요. 제가 몇 번 에이스를 해보려고 이 마감칠한 걸 뜯고 안에를 다시 본드질을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조금씩 굴곡이 있어요. 지금 이게 종이가.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반사식은 크기가 커야 돼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 1을 커버하려면요 굉장히 큰 걸 사야 되는데, 큰 걸 사면 라이팅 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라이팅. 반사식 같은 경우에는 고르게 라이팅을 해줘야 어디가 밝거나 어디가 어둡거나 이런 거 없이 고르게 이 라이팅을 해줘야 제대로 된 측정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랑 동일 눈높이에 적어도 2개 정도의 광원을 고르게 쏴줘야 되는데, 크기가 작을 때는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러니까 얘로 측정할 때는 라이팅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이 정도만 돼도 약간 라이팅하기가 조금 버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4,500만 화소 이상 커버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면은 말도 못하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반사식을 버리고 투과용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투과용 차트는 평평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그냥 평평하니까요. 요 아까 제가 보여줬던 요 아크릴 같은 경우는 인쇄 품질이 별로 좋지 못하지만은 얘는 인쇄 품질이 엄청 우수합니다. 이 사이즈로도 4,500만 화소 정도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게 종이에 인쇄된 잉크젯 차트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메가픽셀 수루빌리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커버가 되는 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커다란 차트를 살 때 장축이 1m 50입니다. 그리고 익스텐디드니까 레이시오가 그게 아니라 사진 비율인 거는 2대3 비율로 사면은 1m 20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트예요. 이거 라이팅하기 정말 진짜 빡센 말도 안 되게 큰 차트인데, 이 경우도 커버하는 해상력이 기껏해야 25메가픽셀입니다. 2500만 화소예요. 그 밑에 제가 원래 기존에 샀던 거는 요 정도 사이즈를 샀었는데, 장축이 800 정도 나오죠. 800 정도 나오는 익스텐디드 차트를 샀었거든요. 이 경우에는 커버가 되는 그 해상도가 화소가 6.2 메가픽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이로 살 거면요 이런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5천만 화소를 커버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계산으로 봤을 때 이 3.2 레이시오를 가지는 차트를 구입을 하면요 2m가 넘는 걸 사야 돼요. 말도 안 되게 큰 걸 사야죠. 장축이 2m고 아마 그 세로가 1m 정도 나올 텐데, 그거를 저희 가정집에 어떻게 설치를 하겠어요. 하지만 이 트랜스미시시브 방식은 조금 더 나은 편인데, 자, 요거는 제가 구입한 투과용 트랜스미시시브 방식의 차트의 메가픽셀 수러빌리티인데, 여기 보시면 우측에 별표가 있죠. 요거 따라가 보시면은 메가픽셀 수러빌리티 can be approximately doubled through the use of chart MTF compensation. 즉 이거 곱하기 2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 2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그 메가픽셀을 보유한 게 요겁니다. 21.1인데 곱하면 되니까 2를 곱하면은 42.2가 나와서 대략 4,200만 화소 정도는 커버가 되잖아요. 훌륭하죠. 근데 제가 산 게 이거. 그래서 사이즈 C를 사고, 여기 트랜스미시시브 잉크젯은 상당히 그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한데 그 메가픽셀을 커버를 잘 못하고, 밑에 블랙 앤 화이트 하이 프리시전 필름, 그러니까 이게 그 레이저로 아마 각인을 한 것 같은데, 블랙 앤 화이트 하이 프리시전 필름을 구입을 하면은 21.1 메가픽셀까지 그 커버가 되고, 이거를 MTF로 컴펜세이션 할 때는 곱하기 2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4,200만 화소까지 커버가 되는 차트를 제가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를 그 종이로 구입을 하려면요, 종이로 된 차트는 잉크젯은 거의 2m짜리 장축이 나오는 말도 안 되게 큰 차트를 사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C타입의 블랙 앤 화이트가 가장 높은 화소를 커버할 수 있지만, 단점이 말 그대로 블랙 앤 화이트라서 그 컬러 패치가 없습니다. 여기 B 사이즈랑 A 사이즈는 좀 작은데, 여기는 이제 컬러가 포함된 하이 프리시전 필름이라서 여기에 이제 컬러 패치가 있어서 다른 것도 측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크기가 또 너무 작아져요. 이 B 사이즈만 하더라도 23cm니까 사실 C 사이즈도 제가 조금 크기가 불만이 있거든요. 요 D 사이즈 60cm로 이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아마 가격이 제가 4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아니라 한 600이 됐겠지만은 그래도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40cm는
살짝 작은 면이 있어요. 이게 광각 렌즈로 테스트할 때는 많이 붙어야 되는데 너무 붙다 보면은 그 중앙부는 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점수가 좀 뻥튀기가 되고 주변부는 이게 거리별이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주변부가 좀 점수가 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좋긴 한데 뭐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게 제가 구입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옵션을 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이즈로 블랙 앤 화이트 하리 프리시전 필름이 있었다면 제가 구입했겠지만은 아마 가격이 그러면 한 600, 700은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못 샀을 수도 있죠. 사실 이거 사면서도 손이 많이 떨렸거든요. 그 다음에 라이팅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LED 패널 있잖아요. 지금은 패널 앞쪽에 이 스티로폼이 있는데 이 라사를 조여서 빼낸 다음에 얘를 끼워서 넣고 나사를 다시 조이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안쪽에서 고르게 패널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예전에 그 정형외과 가보시면은 엑스레이 촬영한 다음에 그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할 때 엑스레이 그 필름 착 하고 끼워서 보여주던 그런 빛나는 판 기억하시죠? 그런 방식이에요. 뒷판에서 빛이 나오고 이게 이 차트를 추가되면서 그 다음에 측정하면 되는 거라서 이러면은 제가 라이팅 할 필요가 없죠. 불을 다 끄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하면 되는 거라서 라이팅에서 오는 오류가 최소화됩니다. 어떻게 촬영하든 편차가 없이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게 차트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차트를 좋아해서 여기에 많은 돈을 쏟아붓긴 했지만 그래도 차트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근거리 해상력 위주로 밖에 측정이 안 된다는 것도 그렇고 뭐 광각 렌즈나 망원 렌즈 같은 경우는 장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차트로 테스트하는 게 약간 그 에러가 좀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제가 거금을 투자했던 이유는 그 제조사 간 비교를 하기 위한 게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장비들을 캐논이나 뭐 소니나 니콘이나 시그마나 다 가지고 있겠죠. 아마 다른 회사 제품도 본인들이 사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 캐논이 소니 렌즈 사가지고 테스트 해보겠죠. 바보도 아니고 그 자산이 몇 조짜리 회사인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볼 텐데 문제는 그거를 공표할 수가 없는 거죠. 각각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아마 다 편차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장비로 테스트하면은 이런 점수가 나오고 저런 장비로 테스트하면 저런 점수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 한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것까지 한 번에 공표할 수가 없으니까 제조사 간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제조사에서 발표하는 MTF 차트 있잖아요. 차트가 예를 들어 소니 거는 소니 거 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뭐 50금이랑 350이랑 850이랑 이런 차트들끼리는 비교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소니가 발표하는 MTF 차트랑 캐논이 발표하는 MTF 차트를 1대1로 비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테스트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떤 렌즈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할 때 그런 수치로 딱 떨어지는 걸로 비교하면 좋겠는데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MTF 차트는 제조사끼리는 비교가 힘든 거죠. 제조사 내에서는 비교가 되는데 제조사끼리는 이제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해결해보자라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근데 해놓고 보니까 좀 미친 짓인 것 같긴 한데 이 뭔 개소리야! 얼마 전에 그 한 구독자분께서 라이카도 요즘에 새로 발매된 주미크론 3호 아포 렌즈를 대여 주식을 하셨거든요. 그 렌즈를 구입하실 예정인데 그걸 대여 받으면은 알파 1에다가 제가 어댑터 껴가지고 또 그 라이카 렌즈들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현행 그 라이카 뭐 크론이라든지 아포라든지 이런 비싼 렌즈들이 과연 소니의 최신형 렌즈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적나라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타사 렌즈 같은 것도 구독자분들이 도와주시면은 제가 대여를 받아서 캐논 것도 측정을 해보고 니콘 것도 뭐 측정을 해보고 그렇게 해볼 생각이긴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어느 정도는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바디가 다르기 때문에 알파 1하고 알포를 같이 테스트하면은 알포가 점수가 더 높게 나와요. 걔가 화소가 더 높아가지고 그럼 뒤집어 말하면은 캐논 R5나 뭐 Z7, 2나 Z7은 알파 1보다는 화소가 낮으니까 점수가 살짝 불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뭐 얼추 비슷하고 이 또 한 가지 고려해 봐야 될 점은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자체 그 선해도도 있겠지만은 바디라는 그릇이 있어야 표현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까지 주파수를 나눠낼 수 있는지는 그 바디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바디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향후에 뭐 더 좋은 바디가 나와서 제가 빌릴 때마다 바디가 바뀌면은 그러면은 좀 에러가 있겠죠. 뭐 근데 그런 거 이제 특정 오차라서 봐주시면 좋고 가능한 한 알파 1을 제가 계속 사용하면서 그걸 유지할 생각이고요.
타사 바디는 알파 1이랑 비슷한 화소수를 가지는 바디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렸다 보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저 50금이랑 3호금 20G 이거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서 점수를 리뉴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G부터 해볼까요? 이게 차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그 ES8 ISO 차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부분에 웨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 웨지 부분을 중앙부랑 구석을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대 개방 저 20을 넘어서 25까지 오면은 진짜 세밀한 부분이라서요. 저게 잘 보이면은 색수차나 뭉개짐 없이 육안으로 식별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해상력이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멈춰가면서 보세요. 이게 f2.0, 이게 f2.8, 그 다음 4.0, 5.6, 8, 11, 16, 다음 마지막 22. 일단 최대 개방 중앙부는 5600점이 나오고요. 주변부는 1789점, 1800점 가까이 나옵니다. 이게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관광 렌즈는 중앙부 점수가 좀 뻥튀기 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점 넘었다는 거는 역시 20G다. 역시 내가 선택한 렌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진짜 무늬만 G지 G마스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1.8이랑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8로 조이면은 중앙부는 역시나 유사한데, 주변부가 3000점을 돌파해서 굉장히 해상력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 4가 피크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부는 5500점이고 주변부도 3700으로 거의 4000에 근접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피크 구간은 F5.6까지 이어집니다. 여기도 역시나 F4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중앙부, 주변부 모두 샤프해요. 그러던 게 F8.0에서 한풀 꺾이는데, 중앙부가 어제 5000선이 무너지고 대신에 주변부는 3500으로 나름 피크 해상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4.0에서 8.0이 그 최대 해상력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F11부터는 조금 이제 회절이 두드러지는데, 중앙부는 4200점으로 나름 준수하지만은 이제 주변부가 3000선 무너져가지고 2700점으로 떨어지고요. 거기 F11이 되면은 중앙부, 주변부 골고루 1000점씩 떨어지고요. 마지막 조리개 22에서는 중앙부는 2400점, 주변부는 1300점 정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은데, 요게 이제 F1.8, 2, 2.8, 4, 5.0, 8, 11, 16, 22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센터, 그러니까 중앙부고, 여기가 코너, 주변부예요. 이 점수가 근데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반사식 차트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개의 렌즈를 지금 상당히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저 나름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려봤습니다. 일단은 그 기존엔 제가 만점을 4000점이라고 했는데요.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하이 프리시션 필름이라서 지금 아이소 그 차트 중에서 가장 높은 해상력을, 그러니까 화소를 커버할 수 있는 차트거든요. 가장 정밀하게 인쇄가 된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쇄가 잘 되다 보니까 점수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알파 1을 쓰기 때문에 이 경우에 좀 고화소라서 또 점수가 잘 나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기존엔 제가 4000점이 만점이라고 했지만은 새로운 차트에서는 만점을 5000점으로 잡겠습니다. 즉 이게 만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6000점 넘으면 이제 크레이지하고, 7000점 넘으면 이제 신의 영역인데, 제가 여러 가지 렌즈를 했지만은 8000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8000점 넣는 렌즈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알파 1이라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5000만 화소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점수치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렌즈가 아무리 좋아봤자 이 바디에서 화소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거기까지 해상도가 못 올라가니까, 아마 8000점은 무슨 렌즈가 오더라도 알파 1 5000만 화소에서는 도달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는 4000점 넘어가면요. 근데 제가 차트를 유심히 봤는데, 그전에 이제 3000점 넘어가면 육안으로 구별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3000한 후반대만 가더라도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정수로 잘라서 4000점 이상 넘어가면 이제 육안으로는 화질이 좋아지는 게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3000점 되면 좀 준수한 수준이고, 2000점 때는 보통, 그리고 1000점은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1000점 미만 0점대는 이제 화질이 좋지 못함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정도 들어오면은 상당히 훌륭한 렌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시 20G를 보면은, 일단 센터 부분은 여기에서 다 5000점을 넘겼습니다. 차트에 가까이 붙다 보니까 점수가 다소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G 화질이 좋은 거는 누구나 이제 다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 다만 이제 코너 쪽은
2000점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사실 이제 1800점이라고 봐도 되는데 1789점이나 2000점이나 1765점이나 2000점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의 화질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뛰어난 화질 정도는 못 되죠. 하지만 이게 조리개를 f2.8로 조이는 순간부터는 3000점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광각 렌즈 치고 주변부에서 매우 화질이 좋은 편이라 보면 되고, 중앙부와 주변부 둘 다 준수한 화질이 나오는 것은 4랑 5.6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밑에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제 중앙부 피크는 2랑 2.8에서 오고 그다음부터 천천히 내려가는 편이긴 한데, 이 코너가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피크가 오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렌즈 전체로 봤을 때는 요거 4랑 5.6이 피크다. 그 정도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350. 이것도 역시나 중앙부나 주변부에 있는 웨지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최대 개방, 이것도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필요하신 분은 멈춰서 확인해 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2.0, 다음은 2.8, 다음은 4.0, 5.6, 8.0, 11, 16. 점수를 보시면요, 중앙부는 최대 개방부터 6000점을 돌파해서 크레이지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역시 제가 선택하는 렌즈다. 그리고 주변부도 2000점 수준으로 최대 개방부터 평타는 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이제 2.0에서는 중앙부가 살짝 내려오고 그러나 여전히 만점 구간이고, 주변부도 3000점에 접근하기 시작을 합니다. 2.8이 되면은 주변부도 육안으로 화질이 좋아지는 걸 구별할 수 없는 4000점대의 구간에 돌입을 합니다. 진짜 좋은 렌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앙부가 4.0에서 신의 영역에 도달했어요. 7000점 넘겼어요. 대단하네요. 주변부도 4600점으로 5000점 근접하고 있고요. 5.6이 되면은 중앙부 점수는 다시 이제 인간계로 내려오고, 주변부는 여기서 피크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8.0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회절이 오면서 조금씩 점수가 내려가지만 여전히 중앙부는 만점이고요. 주변부도 4000점 돌파한 상태예요. 여기까지가 피크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리개 11, 점수가 양쪽 모두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굉장히 우수한 점수예요. 중앙부 4400에 주변부 3500이 결코 나쁜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6. 16이 되면 이제 3000 레벨로 중앙부가 내려오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화질이 좋지 않아지는 게 구별이 되고, 주변부도 2300점대로 하락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눈에 보시면은 요게 센터 점수고요. 요게 코너 쪽 점수예요. 이게 중앙부, 주변부. 보시면은 진짜 제가 아까 그 5000점 넘어가면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5000점 라인인데 F1.4에서 8까지 모두 5000점을 넘기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확한 피크 지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조리개 4예요. 4에서는 무려 7000점을 넘깁니다. 기존 차트에서는 이러한 것을 구별하기 힘들었는데 새로운 차트에서는 좀 더 정밀하게 인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정확한 지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점이 넘어가면은 육안으로는 거의 이게 식별이 안 돼가지고 사실상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은 기분상 가장 내가 이 렌즈에서 35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리개 4.0으로 조였을 때 가장 중앙부 해상력이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개방이랑 f2.0까지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이제 2.8이 지나가면 4000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어떤 해상력이 좋아지는 것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그런 구간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중앙부는 사실 F11까지도 쓸만해요. 4000점 넘어가니까. 근데 기분상 이 주변부를 같이 고려했을 때 2.8에서 8까지가 350의 피크 구간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절정 구간을 굳이 찝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F4가 절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떡하니 제대로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역시나 잘 샀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테스트, 광학의 왕 50금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주변부랑 중앙부에 있는 웨지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먼저 최대 개방, 이것도 역시나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멈춰가지고 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음은 1.4, 다음은 2.0, 다음은 2.8, 4.0, 5.6, 8.0, 11, 마지막 16. 야, 역시 광학의 왕. 최대 개방부터 중앙부 만점 돌파하고요. 주변부 3000점 돌파했습니다. 이게 1.4가 아니라 1.2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조리개 1.4부터는 이제 신의 영역에 들어갔어요.
와, 점수 7,400점이면 이건 뭐 드래곤볼 전투력 측정기도 아니고, 와,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조리개 2.0이 되면은 이제 거의 8,000점 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주변부도 4,000점 넘어서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에서는 와, 점수가 이게 제정신인가? 이게 8,000점에서 50점 빼줬습니다. 7,950점. 그리고 주변부도 막 5,000점 넘어서 만점 받으려고 그러죠. 제가 35mm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은 최고의 렌즈를 꼽으라면 1에서 50금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4.0에서는 조금 점수가 인간다워졌어요. 5,891, 주변부는 4,597. 그리고 5.6에서는 4.0이랑 큰 차이 없는 점수를 보여주고요. 8.0부터는 하락세가 뚜렷한데 그래도 중앙부는 만점이고 주변부는 4,000점을 넘겨서 육안으로 구별이 안 돼요. F11이 되면은 중앙부 만점 라인이 무너지고 주변부는 육안으로도 조금 흐릿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여기서부터 회절이 오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무방하겠죠? 마지막 조리개 F16에서는 중앙부 3300, 주변부 2600이라는 다소 평범한 수치로 끝이 납니다. 이것도 역시나 도표랑 그래프로 한 번에 보시면은 와, 여기 진짜 제정신이 아닌 구간이 있어요. 여기는 와, 진짜 미쳤다. 이게 이전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그 차트는 이 정도까지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티가 좀 덜 났거든요. 아, 그런데 제대로 된 장비가 오니까 50금이 아주 춤을 추네요. 숫자가 미쳤습니다. 그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개방에선 좀 아쉽다가 여기서 피크가 오고 중앙부는 여기서 좀 일찍 피크가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렌즈 최대 피크 구간은 2.8, 뭐 2, 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 4,000점 넘어가면은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부터 8까지가 피크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호금도 그렇고 50금도 그렇고 원래 예전 같은 렌즈는 여기 8.0이 가장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도록 렌즈 설계를 했는데 요즘 최신 렌즈들은 아무래도 이제 최대 개방에 좀 더 그 뭐랄까 중점을 두는 거죠. 8.0의 피크가 오도록 설계를 하면은 그땐 최대 개방이 좀 보너스 구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f1.4, f1.2까지 열리는 단렌즈를 살려는 거는 이 구간을 많이 활용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렌즈를 만드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8.0이 아니라 이 앞쪽 구간에서 피크가 오도록 과학 설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훌륭합니다. 대단해요. 저 같은 사람은 만들어진 결과를 보고 감탄할 뿐이죠. 아무튼 정말 말해 뭐해. 입이 아프다. 광학의 왕이다. 역사상 최고의 렌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요, 이 50금이라는 렌즈는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기념비적인 렌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자 하고요. 끝나기 전에 또 한 번 강조하지만 그 테스트에 나오는 절대적인 점수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다만 제가 앞으로 요 세팅을 가지고 일관된 바디로 일관되게 실험을 해서 점수를 올릴 예정이니까 그동안은 제 리뷰들 점수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차트도 좀 변경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변경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모든 테스트들은 조금 제 테스트 안에서는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마치 소니의 MTF 차트는 소니 안에서 의미가 있고 캐논의 MTF 차트는 그 안에서 의미가 있는데 양자가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제 테스트는 제 테스트 안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그걸 벗어나서 다른 분들이 하는 테스트랑 결합이 되면은 이런 장비라든지 촬영 환경이라든지 사용하는 바디라든지 이런 게 바뀌면은 점수가 또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제 점수에 대한 제 해석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거라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테스트가 많아져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시청자들이 그런 걸 종합적으로 뭐 저 사람 테스트, 이 사람 테스트, 요 사람 테스트 한 3-4개 합쳐 보니까 야, 이 렌즈의 실질적인 해상력은 요 정도인가 보다. 요 정도 이제 감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는데 여건상 사실 이런 거를 이제 투자하면은 거의 그 수익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힘들죠. 이런 건 뭐 공장 설비에서나 들어갈 만한 장비들이니까 이게 이제 공장 설비 기계 장치라기보다는 그 중에 이제 일부 부품이 되는 거죠. 뒤에 보면 그렇게 조립하라고 나사 구멍 있고 하거든요. 가정집에서 쓰라고 만든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또 제가 마지막으로 잡담하고 끝낼 거는 필요 없으신 분들 여기서 영상 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후원자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구성을 하는 게 사실 후원자분들 이제 후원금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어요. 그 후원자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월 결산을 합니다. 그 회계사다 보니까 들어온 금액 환전한 날 그날 환율로 이렇게 얼마 정도 적립이 됐다. 그래서 이런 거에 어떻게 쓰고 있다. 사용처를 그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 후원금은 제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건 아직은 없고 이것도 이제 보존해야 되는데 그 대충 뭐 예상을 해보면 3년 정도 지금 추세면은 한 3년 정도 후원금을 모으면 보존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아무튼 그래요. 제가 요즘에 그 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장도 옮겨가지고 출장도 잦아지고 집에 오면은 또 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니까 유튜브 할 시간이 정말 없어서 영상 주기가 늘어지고 있는데 한 달에 그 올리는 편수가 적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끊지 않고 계속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큰 버팀목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영상 주기가 늘어지다 보니까 댓글 올라오는 양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그 회계 강의 같은 경우는 올릴 때는 반응이 없는데 좀 시청률이 꾸준히 나와요. 그리고 사진 쪽 영상은 올리면 그때 조회수가 빵 터지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다시 좀 죽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업로드가 늘어지다 보니까 회계 쪽 달리는 댓글 비중이 더 많아졌겠죠? 신규 영상이 적다 보니까. 근데 이제 회계 쪽 영상은 댓글이 한 1000개 달리면 그 중에 999개는 선풀이고 악플도 거의 안 달리거든요. 기억이 없어요. 악플 달린 기억이. 예전에 뭐 약간 그 제 회계 강의 2강이 약간 그 정치적인 걸 다루는 측면이 있는데 회계 정보랑 뭐 본인 대리인 문제 이런 거 할 때 그것 때문에 몇 개 달린 거 빼고는 거의 악플이 없거든요. 반면에 이제 사진 쪽은 조금 경우가 다르죠. 오지랖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뭐랄까 그 장비 3부작 올린 다음에 근래 좀 악플이 좀 늘었어요.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굳이 제가 장비 3부작 올린 게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저희 아들이나 아내 욕하는 건 조금 적당히 자제를 해주세요. 저희 뭐 100, 이제 갓 100일 지난 돌도 안 된 애기랑 와이프가 무슨 죄겠습니까? 네, 그냥 적당히 좀 해주시고 웬만한 건 그냥 제가 보자마자 지우고 있는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좀 특이하신 분이 어떤 분은 그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써놨던 글을 자꾸 퍼와가지고 네가 몇 년 전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거 틀렸어 임마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분인지 두 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차단을 해도 다른 아이디로 나타나고 하시더라고요. 뭐 왜 이렇게 그분이 열을 받아가지고 저처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블로그를 그렇게 열심히 그 파고 있을까? 뭐 거기 보물 창고잖아요.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쓴 글들도 많다 보니까 잘못된 것도 많고 제가 뭐 헛소리 해놓은 것도 좀 있고 그 사이에 저도 뭐 발전이 있었죠. 생각도 많이 바뀌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뒤지고 있을 만한 분노가 도대체 어디서 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약간 현타가 오거든요. 왜냐면은 그 몸이 편할 때는 그런 걸 봐도 현타가 안 왔는데 요즘에 애 키우다 보니까 좀 애기 좀 또 울고 있는데 애 키우다 보니까 막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댓글을 보고 있으면은 와,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만들었을까? 장비 3부작이 이렇게까지 화가 날 영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그 좀 그러다가도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나 좋은 댓글 써주시는 분들 때문에 그거를 좀 극복하는 어떤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래 이제 그런 악플이라기보다는 제가 몸이 피곤해서 약간 현타가 오는 그런 건데 그런 피곤함을 얘기해 주는 건 역시 그 구독자분들의 어떤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제가 뭐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고요. 영상 업로드 주기가 조금씩 늘어지더라도 이게 정상화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 계속 후원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사진 잘 찍으세요. 감사합니다.